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사진이에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던 신데렐라는 요정 할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참석하죠. 왕자를 만나서 춤을 추는데요. 여기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니까 그 전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왕자랑 춤을 추다 보니까 금방 12시가 됩니다. 돌아가야겠죠? 그러다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데 왕자는 신데렐라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 유리구두를 들고 온 나라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결국 구두가 딱 맞는 신데렐라를 찾았어요. 그래서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가진 여성이 왕자로 비춰지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을 우연히 만나서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복수도 좀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런 내용의 신데렐라식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소설이나 연극, 영화, 드라마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클리셰였고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신데렐라식의 이야기가 시각이 조금 다르죠. 여성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손쉽게 신분 상승을 노리도록 유도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신병리학의 일종인 의존성 성격 장애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일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여유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백마탄 왕자를 찾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백마탄 왕자와 결혼하면 정말 이 동화 내용처럼 평생 행복하게 살아질 것 같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판 신데렐라가 된 여성과 결혼한 해외 명품 브랜드 집안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일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5년 3월 27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의 어느 빌딩에서 네 발의 총소리가 들려요. 빌딩 안의 사람들은 이 총소리가 울린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물 청소부가 사람들을 부르며 소리치는데요. 이곳은 빌딩에서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어느 기업의 대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느 남성이 네 발의 총을 맞아 사망했어요. 총소리가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라노의 경찰이 사무실에 들어와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46살의 마우리지오 구찌라는 남성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 구찌를 만든 구찌오 구찌의 손자였던 겁니다. 마우리지오 구찌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 패션 업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 범인들이 다 잡혔다는 겁니다. 사건은 빠르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사건에 숨은 내막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번 더 충격을 주는데요. 마우리지오 구찌를 공격한 사람들은 시찰리아 지역의 마피아 갱단이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피해자가 명품 브랜드의 대표다 보니 돈을 목적으로 협박하다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총을 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잘못된 예상이었습니다. 마피아 갱단이 돈을 목적으로 살해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들에게 마우리지오 구찌의 목숨과 돈을 맞바꾸자고 거래를 제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구찌 대표를 사주한 사람이 누구일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다양한 인물이 거론됐지만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목한 범인은 의외로 여성이에요. 이름은 46살의 패트리지아 레지아니라고 하는데요. 패트리지아는 이탈리아 사교계의 유명인 중 한 사람이고 구찌 브랜드와 함께 패션 업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마우리지오 구찌와 12년간 결혼 생활을 했던 전 아내예요. 그러니까 구찌의 대표를 사주한 진짜 범인은 전 아내라는 거죠.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구찌에 대한 사건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찌를 좋아하죠. 여기 제품을 하나쯤 갖고 싶어 하는 이 이미지 좋은 브랜드로 알고 있지만
구찌 가문의 역사와 이 집안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찌가 그만큼 이미지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왔기 때문이에요. 이 남성이 구찌의 창업자인 구찌오 구찌입니다. 188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영국에 가서 호텔 벨보이 일을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손님들의 짐을 나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짐을 날라주는 게 아니라 이 짐들을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죠. 상류층 고객들의 가방과 트렁크를 관찰하면서 가죽 제품에 대한 안목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영국 귀족들의 미적 감각을 익힌 겁니다. 나중에는 이탈리아로 돌아와요. 그래서 영국에서 일할 때 익힌 감각과 자신만의 안목을 이탈리아 고유의 가죽 기술과 결합합니다.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1921년 자신의 이름을 딴 가죽 제품 판매점인 구찌가 탄생합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서 밀라노와 로마에 매장을 냅니다. 사업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구찌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알려지는 계기는 1953년이었어요. 구찌오 구찌의 첫째와 셋째 아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뉴욕에서 첫 매장을 열었는데 이게 대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구찌의 화려한 성공 역사죠. 다음 사진인데요. 아들이에요. 왼쪽이 알도 구찌, 첫째 아들이고 오른쪽은 로돌프 구찌라고 합니다. 셋째 아들이죠. 알도 구찌는 현재 구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고와 아래 더 웹이라고 불리는 초록, 빨강, 초록의 3선을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셋째인 로돌프 구찌는 향수인 플로라 에디션을 만든 사람이죠. 둘 다 구찌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창립자인 아버지가 은퇴할 때가 오자 경영권을 놓고 세력 싸움을 하면서 시작됐어요. 알도 구찌는 자기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구찌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이 셋째 동생의 입지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자기 아들이 맡고 있는 향수와 액세서리 라인을 주력 상품으로 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덕에 액세서리 라인은 구찌의 다른 라인들보다 몇 배나 높은 판매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당시 구찌는 장인들이 만드는 제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은 단순히 판매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구찌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남발했어요. 그 결과 희소성이 사라지고 흔한 상품이 됩니다. 나중엔 구찌 제품이 마트에서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구찌의 원래 이미지를 망치는 일이 된 거죠. 여기에 화가 난 알도는 자신의 아들인 파울로 구찌를 해고하는데요. 그러자 아들은 화가 났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알도 구찌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 일로 알도 구찌는 80세가 넘는 나이에 탈세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갔죠. 형제 간의 경영권 싸움은 이렇게 집안 싸움으로 변했고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내면서 모든 경영권은 셋째인 로돌프 구찌의 아들 마우리지오 구찌가 가져가게 됐던 겁니다. 1972년 명품 패션계의 새로운 인물로 떠오른 24살의 마우리지오 구찌는 결혼 발표를 하는데요. 구찌의 후계자가 결혼 소식을 발표하자 모든 언론은 그 상대가 누군지 이 약혼녀에게 향합니다. 사람들은 약혼녀가 귀족이나 상류층 사람일 거라고 추측했는데 알고 보니 예상과 다르게 패트리지아 레지아니는 이탈리아 출신의 평범한 세탁소 집 딸이었어요. 패트리지아가 어릴 때 불우했었다고 합니다. 친아버지는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혼자 딸을 키웠어요. 마우리지오 구찌는 우연히 만난 패트리지아에게 첫눈에 반했고 1년간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당연히 구찌 집안이었대요. 반대하죠, 결혼을. 하지만 마우리지오는 패트리지아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패트리지아는 이탈리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남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상류층 사람이 돼버렸죠. 하루아침에 구찌의 안방 마님이 돼버렸어요. 패션계와 사교계를 한 번에 장악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패트리지아를 보면서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고요. 부러워했죠. 어딜 가든지 마우리지오 구찌의 아내라는 이유로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시선을 의식한 패트리지아는
비싼 장신구와 고가의 옷들을 사 입기 시작했고 피부 관리와 성형수술 등의 이유로 과소비를 합니다. 패트리지아가 큰 사치를 부렸지만 사실 구찌 집안에서 이 정도 돈은 전혀 부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별 문제는 없었고 마우리지오와 두 딸을 낳으면서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형제 간의 세력 싸움으로 구찌는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떨어졌고 파산 직전까지 큰 재정난을 겪게 되죠. 이때부터 마우리지오와 패트리지아의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마우리지오는 무너져가는 구찌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남편 탓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아내의 엄청난 과소비와 질투, 병적인 집착 때문에 힘들어하던 마우리지오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패트리지아가 합의 이혼의 대가로 매년 500만 불의 생활비와 유럽의 각 지역 부동산, 호화, 요트 등의 위자료를 원한 겁니다. 남편은 마우리지오는 하는 수 없이 이 조건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1985년에 결혼 생활이 끝나요. 12년 만이죠. 결혼과 동시에 사교계와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던 패트리지아는 이혼과 동시에 구찌라는 배경을 잃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세계에서 외면당해요. 자신이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혼한 마우리지오 구찌는 전문 경영진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미국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인 톰 포드를 영입합니다. 구찌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패트리지아는 전 남편을 찾아갑니다. 자기에게 사업 분할 소유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우리지오는 자기의 친구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파울라 프랭키라는 여성과 재혼을 발표했어요. 전 아내는 배경을 잃었고 호화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죠. 사업 분할 소유권이라도 좀 받아내서 돈을 벌어보고 싶었는데 거절당했고 전 남편에게 좋지 않은 감정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혼을 한대요. 극도의 분노와 복수심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 피나라는 점성가를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주술적인 힘으로 전 남편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우리지오의 사무실과 아파트 등 다니는 모든 곳에 패트리지아가 죽음을 기원하는 부적이나 물건들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이게 통할 리가 없죠. 이런 걸로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자 패트리지아는 청부살인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1995년 3월 27일 마우리지오 구찌는 밀라노 팔레스트로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패트리지아의 사주를 받은 마피아들에게 4발의 총을 맞아요. 어깨, 머리, 가슴에 맞고 즉사합니다. 범인들은 바로 체포됐고 전 아내인 패트리지아가 모두 꾸민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1997년 패트리지아는 전 남편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패트리지아와 마우리지오 구찌가 낳은 두 딸이 직접 법원에 출석했어요. 엄마는 패트리지아는 이혼 이후 뇌질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점술가인 피나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라면서 자기 엄마를 변호합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8년에 열린 재판에서 최종 29년형을 받았어요. 그 뒤로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해오다가 2004년에 갑자기 자살 소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딸들이 꾸준히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이탈리아 법원은 모두 거절했죠. 대신 2005년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외출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줘요. 그때마다 패트리지아는 온몸에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구찌 외에 모든 명품을 사랑한다는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2011년 법원은 패트리지아에게 가석방을 허락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지아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자기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일하기 싫다. 일을 하느니 차라리 구치소에서 사랑하는 반려동물들과 화분을 돌보며 지내길 원한다면서 사회봉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2013년 9월 16일 갑자기 패트리지아 레지아니가 가석방돼요. 지금은 두 딸과 함께 밀라노에 있는 보짜르트라는 액세서리 전문 회사에서 스타일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29년형을 받은 사람이 타당한 이유 없이 15년 만에 나와서 멀쩡히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자 패트리지아는 이 일을 자기가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때 제안한 3년의 사회봉사를 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여론이 어때요? 이 일이 사회봉사로는 누가 봐도 적합해 보이지 않죠. 누가 액세서리 회사에서 사회봉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은 지나친 사면권 남용이라고 지적받는 중이죠, 이 사람은. 패트리지아는 자전거를 타며 행복하게 사느니 롤스로이스를 타면서 불행하게 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탁소 집의 평범한 딸이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위치에 맞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인데 패트리지아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던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구찌 가문을 뒤흔든 며느리 패트리지아 레지아니에 관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패트리지아 체포가 알려지자 구찌에서 특별한 에디션을 하나 내놓습니다. 은팔찌 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1998년에 나왔어요. 이때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65,000달러인데요. 지금은 더 올랐어요. 8만 달러에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9,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네요. 1억 가까이 됩니다. 수갑이. 아마 패트리지아를 좀 보라고 의식하면서 만든 이런 적용용 에디션, 이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제작되지 않았나 생각들고요. 마우리지오 구찌 사망 사건이 벌어지던 날 건물을 지키던 경비원도 다쳤어요. 법원이 패트리지아가 이 경비원에게 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되기 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딸들 앞으로 돌려놓은 상태라 돈이 없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렸는데요. 그래도 판결이 나왔으면 어떻게든 배상해야 됩니다. 싫으면 항소해야겠죠. 어쨌든 딸들이 이 비용을 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자신들에게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당시에는 엄마를 변호한다, 풀어주고 싶다 이런 행동을 했지만 그래서인지 엄마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배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요. 패트리지아의 사주를 받고 마우리지오 구찌에게 총을 쏜 마피아 갱들 이야기도 해야죠. 19년형 받았는데 복역하다가 2010년 7월에 가석방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알 수 없어요. 자취를 감췄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손을 씻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다음 영화 소식인데요. 패트리지아 레지아니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 중입니다. 제목이 구찌예요.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고요. 레이디 가가가 패트리지아의 역입니다. 오른쪽이 패트리지아고 왼쪽이 레이디 가가요. 리들리 스콧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에일리언, 글래디에이터, 마션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2009년에 한번 기획된 적이 있습니다. 왕가이 감독이 맡은 영화였어요. 그때는 이 레이디 가가가 맡은 역이 안젤리나 졸리였습니다. 그런데 구찌가 영화를 반대했던 거죠. 아마 개봉하면은 자기들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거고 그동안 최대한 숨겨보고 알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던 건데 이 사건으로 다시 전 세계에 이 구찌에 대한 살인사건이 알려질 테니까요. 이미지 타격 때문에 영화를 막았어요. 그래서 중단됐다가 10년 만에 다시 제작이 확정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작 단계에 있고요. 2021년 11월 24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스터리 사건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사건 알아보기 전에 설레이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지금 당장 갖고 싶은 명품 브랜드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샤넬이나 구찌, 에르메스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베르사체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전에 그리스 신화 컨텐츠 하면서 신화에 유래된 브랜드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베르사체의 이 로고가 사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메두사의 얼굴입니다. 메두사는 그리스 신화에서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을 돌로 만들어 버린다는 괴물로 등장해요. 이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은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는
강하고 당당한 여성의 매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이 로고를 사용해 전설의 레전드 명품 베르사체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메두사 머리카락이 뱀이거든요. 베르사체 패션쇼 사진이에요. 이거는 디자인이 복잡하고 좀 강렬하고 화려하죠. 그리고 메두사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뱀 느낌도 조금 들어요. 베르사체의 디자인은 대부분 일반인이 평범한 자리에서 소화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화려하거나 돋보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베르사체만한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유독 해외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베르사체는 1978년 밀라노에서 시작됐고요. 1980년대 후반부터 신디 크로포드, 클라우디아 시퍼, 케이트 모스 이런 유명 모델들이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고 알려지면서 패션계에 결국 한 획을 그어버린 겁니다. 1990년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금장과 가죽, 반짝이로 잔뜩 디자인된 베르사체만 찾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패션 업계의 유행을 이끌었고 나중엔 사업을 넓힙니다. 도자기와 보석, 고급 옷감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장 성공한 명품 브랜드가 됐어요. 1997년에는 130개가 넘는 베르사체 매장이 전 세계에 세워졌고 이 가치는 8억 700만 달러나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당시에 베르사체를 패션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최고였던 거죠. 하지만 아까 여러분이 베르사체를 바로 떠올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은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냐? 1997년 7월 15일 아침 미국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에요. 베르사체의 대표인 지아니 베르사체가 총을 맞아 사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베르사체 사망에 의문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길래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은 패션 제국의 왕이었던 지아니 베르사체의 사망과 범인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아니 베르사체의 사망 당시 상황을 알아볼게요. 1997년 7월 15일 아침 마이애미 오션 드라이브에 있는 저택에서 베르사체가 선글라스를 쓰고 대문 밖을 나옵니다. 항상 아침이 되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커피와 신문, 잡지를 사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이날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항상 아침 산책 때마다 수행 비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지아니 베르사체가 길거리에 나오자 알아본 사람들은 인사를 했죠. 베르사체도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단골 카페는 해변가에 있었어요. 여기서 커피 한 잔과 신문 잡지를 사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이 시간이 아침 8시 45분쯤 됩니다. 저택 대문 앞에 도착했고요. 계단을 올라가려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남성이 뒤에서 큰 소리로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런 일은 자주 있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이 지역에선 베르사체의 얼굴과 사는 집을 다 알았기 때문에 팬들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베르사체는 항상 하던 것처럼 손을 흔들었고 인사를 받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머리로 두 발의 총알이 날아온 거예요. 한 발은 귀와 왼쪽 볼, 다른 한 발은 뒤통수에 맞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도망쳤고요. 쓰러진 베르사체는 빨리 병원에 옮겨졌지만 워낙에 위치가 치명적이죠. 총에 맞은 지 36분 만인 1997년 7월 15일 아침 9시 21분 사망합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피살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요. 사건은 마이애미 경찰이 담당하게 됐어요. 사건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고요. 근처 주차장에서 자동차 한 대도 발견합니다. 이 안에 있던 옷과 소지품으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수사를 시작한 마이애미 경찰은 바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된 주차장에 버려진 빨간 트럭은 도난 차량이었고 이 차의 주인도 사건 2달 전이었던 5월 9일 뉴저지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점과 이 트럭에서 발견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노트엔 모두 최근에 벌어진 4건의 미해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베르사체를 쏜 범인이 이 4사건의 살인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 베르사체 피살 사건에 매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앞에서 일어난 4건의 다른 사건들도 같이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아니 베르사체를 쏜 범인이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이애미 담당 경찰은 바로 4번의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와 뉴저지주의 타운십 경찰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대규모 수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8살의 남성 한 명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죠. 이 사람입니다. 앤드류 쿠네넌이에요. 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혐의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앤드류는 베르사체 피살 사건 이후 완전히 숨어버렸지만 경찰이 광범위한 수사로 점점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결국 앤드류의 신상과 과거, 다른 도시에 있는 가족들의 정보까지 전부 언론에 공개해버립니다. 앤드류 쿠네넌이 정말 5명에게 총을 쏜 연쇄살인범이 맞다면 이 상황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을 거예요.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고 당장 가족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지아니 베르사체가 사망한 지 8일이 지납니다. 1997년 7월 23일 밤 다시 마이애미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장소는 해변가에 세워져 있던 배 안이거든요. 이 배가 단순히 항해용이 아니라 주택처럼 지어진 배 위에 숙박시설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소리를 들은 이 배 관리인이 빠르게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으로 가봤어요. 배 안엔 머리에 총을 맞은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인이 아니었어요. 사망한 남성의 손에 총이 들려 있었거든요. 이 총은 지아니 베르사체를 쏠 때 범인이 사용한 것과 같은 총이었고 사망한 남성은 그동안 경찰이 찾고 있던 연쇄살인범인 용의자 앤드류 쿠네넌이었던 겁니다. 앤드류 쿠네넌은 1969년 8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납니다. 보이는 대로 완전히 서양인 느낌은 아니죠. 아시안 혼혈이에요. 필리핀계 아빠와 이탈리아 출신인 엄마가 낳은 사형제 중 막내였고 아빠가 가장 아껴 키우던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앤드류 아빠가 미 해군 출신이었고요. 제대 후엔 증권중개사로 일했거든요. 아빠가 일을 잘했었다 그래요. 1970년대에 미국을 생각해보면 인종차별 심했겠죠. 하지만 아시안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업무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앤드류는 큰 집에서 살았고요. 학비가 비싼 고급 사립학교를 다닙니다. 성적도 좋았어요. IQ가 147로 알려져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동창생 1위 뭐 이런 투표를 하나 봐요. 서양에서는. 이런데 뽑힐 만큼 상당히 눈에 띄는 학생이었고 스스로도 남들에게 주목받는 걸 즐겼었다고 합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을 조금 더 형들보다 받긴 했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성적도 좋죠. 이렇게 보면 앤드류 쿠네넌이 5명이나 죽이는 연쇄살인범이 될 만한 이유는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남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생활은 또 달랐다고 합니다. 앤드류 아빠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자식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기적인 성격이었어요. 엄마는 그런데도 폭행당하면서 남편에게 의존적이었고 예민한 성격에 항상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형제들끼리도 질투가 심했어요. 아빠가 막내 아들만 챙기다 보니까 형들이 따돌리게 된 거죠. 그러다 앤드류가 19살이 되던 1988년에 아빠가 갑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가 관리하던 고객과 회사의 돈을 훔쳐서 필리핀에 도망가 버려요. 내 아들들은 아빠가 훔친 돈만큼의 빚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가정폭력이나 형들의 따돌림도 참을 수는 있었어요. 앤드류가 엄마를 때리는 아빠지만 그래도 자기한텐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아빠에게 배신당하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엄마와도 사이가 틀어집니다. 왜냐면 앤드류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연애자였던 겁니다. 지금도 동성연애는 당당하기가 힘들어요. 그 당시는 너무 심했는데 그런데다 아시안 혼혈이기도 한 거죠. 어딜 가든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중 가장 심한 게 바로 엄마였습니다. 앤드류 엄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아들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문제로 엄마와 앤드류가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엄마를 벽으로 밀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엄마 어깨가 빠졌었고요. 이미 아빠를 보고 자라면서 폭력성이 조금 학습됐던 것 같기도 해요. 앤드류는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질지 이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기 만족보다 뭘 하든지 남들의 보이는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려면은 뭐 좋은 옷이나 뭐 시계라도 사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돈이 들지 않고도 자기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남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관심 보일 만한 말을 지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금방 이렇게 좀 주변에서 유명해졌어요. 대신 거짓말쟁이로 유명해진 겁니다. 거짓말이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이런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앤드류는 결국 돈이 필요하다, 나를 꾸미려면. 이런 생각에 다니던 캘리포니아 대학을 그만둬요. 최대한 빠르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찾은 겁니다. 같은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거였어요. 이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소속사가 있대요. 에이전시가 또 꼴에 있다는데 여기 면접도 봅니다. 하지만 아시안 혼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프리랜서가 됩니다. 혼자서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앤드류는 잘생겼고 예의가 바랐습니다. 이런 게 외롭지만 돈이 많은 부자 노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도 상대의 취미와 싫어하는 것들을 미리 조사한 뒤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는 이런 치밀함이 일하는 데 더 큰 무기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동안 노인 남성들에게 용돈을 받아오면서 생활했고요. 이 돈은 다 마약과 자기를 꾸미는 데 사용됐어요. 그러면서 첫 피해자가 될 제프리 트레일이라는 남성을 알게 됐던 겁니다. 저기 4명 사진 중에 왼쪽 위에 빅팀 1이라고 써있죠. 1, 2, 3, 4고요. 여기 끝에 5번이에요. 마지막. 이게 사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제프리 트레일은 28살의 해군 장교 출신 남성이었어요. 군대에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걸 상사에게 들키는 바람에 불명예 제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뒤엔 낮에 철공소에서 일했고요. 밤에는 게이들이 모이는 술집을 다니면 남자친구를 찾았어요. 그러다 1995년에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앤드류 쿠네너를 만났던 겁니다. 둘이 대화가 잘 통했어요. 하지만 뭐 사귄다기보다는 친한 친구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 피해자인 데이비드 매드슨을 만나게 되는데요. 건축가예요, 이 사람은. 데이비드는 앤드류를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앤드류는 데이비드를 내 인생의 사랑, 완벽한 이상형 이렇게 불렀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앤드류가 노인들에게 신용카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로 비싼 선물들을 사 보냈고 최고급 식당에서 저녁도 사주면서 사치를 굉장히 부린 거죠. 이렇게 관심을 보였지만 둘이 사귀지는 못해요. 데이비드의 이상형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 앤드류는 데이비드 매드슨과 제프리 트레이를 만나게 해줘요. 세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통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같이 다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다 제프리가 데이비드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게 돼요. 앤드류는 제프리와 자기가 좋아하던 데이비드의 사이를 의심했고요. 싸우는 일이 많아진 거죠. 이 와중에 앤드류는 그 돈 많은 노인과도 헤어집니다. 마약 중독이 너무 심한 데다가 사치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하겠죠.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앤드류는 어쩔 수 없이 이 데이비드와 제프리의 집을 찾아가요. 돈을 빌려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제프리는 앤드류를 자기 집에서 살게는 해줬어요. 하지만 이 데이비드와의 삼각관계를 자꾸 의심하는 바람에 맨날 싸웠다 그래요. 데이비드도 앤드류에게는 원래 관심이 없었고 돈까지 없는 사람이니까 받아주기는 더 부담스럽겠죠. 둘 다 그러니까 앤드류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앤드류는 화가 나서 제프리 집에 있던 권총을 훔쳐요. 제프리가 장교 출신이라 집에 권총이 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데이비드를 찾아간 거죠.
1997년 4월 27일 자기 총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제프리는 크게 화를 내면서 데이비드의 집을 찾아갔어요. 데이비드가 가져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앤드류 쿠네넌이었던 거죠. 저녁 10시 앤드류는 데이비드 매드슨이 보는 앞에서 제프리 트레이를 망치로 때려 죽였고요. 바닥에 깔려있던 카펫에 시신을 감아 데이비드와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데이비드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가 집에 한번 찾아가 봤다가 제프리 트레일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경찰에 알렸던 거예요. 이미 앤드류는 데이비드의 차를 타고 같이 이 지역을 벗어난 뒤였습니다. 눈앞에서 제프리의 사망을 본 데이비드는 어쩔 수 없이 6일간 앤드류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앤드류는 항상 데이비드를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부르며 잘해줬지만 이게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거든요. 첫 번째 사건 5일 만인 1997년 5월 2일 미네소타주 러시시티의 호숫가에서 총에 맞은 데이비드의 시신이 발견되는 겁니다. 등과 머리에는 앤드류가 쏜 두 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리 미글린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래 사진이에요. 앤드류의 한때 성매매 손님이었었거든요. 나이가 72입니다. 시카고에서 꽤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이라 리 미글린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생각하진 못했었거든요. 제프리와 데이비드가 사라지자 앤드류는 한때 자기 손님이었던 리 미글린을 찾아갑니다. 만나줄 테니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리 미글린 입장에선 어때요? 한때 만난 적은 있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돈 달라 만나달라 이러니 헛소리 하니까 거절했죠. 그리고 이틀 뒤에 리 미글린은 자기 집 차고에서 손발이 묶이고 얼굴에 청테이프가 감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몸에는 드라이버에 찔린 자국이 20군데가 넘었어요. 앤드류는 리 미글린의 차를 훔쳐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게 비싼 차다 보니까 위성전화가 설치되어 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신고가 들어가면서 리 미글린의 차가 경찰에 수배됐고 앤드류의 위치가 이제 노출된 거죠. 5월 9일 경찰에게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앤드류는 차를 바꿔 타기로 합니다. 마침 눈에 잘 띄지 않는 빨간색 트럭 하나를 발견했어요. 빨간색이 왜 눈에 안 띄지? 앤드류의 네 번째 범행은 이 트럭을 훔치기 위해 차 주인인 윌리엄 리스를 총으로 쏜 겁니다. 이렇게 12일 만에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4명을 살해한 앤드류 쿠네넌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도망쳤어요. 1997년 5월 12일에 마이애미로 도착한 앤드류 쿠네넌은 경찰을 피해 한동안 여관에 숨어 살았습니다. 4건의 살인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FBI는 반드시 검거해야 하는 위험한 10명의 도망자 명단에 앤드류를 포함했어요. 이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이애미에 숨어 있는 동안 갑자기 몸에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불면증과 두통도 온 겁니다. 이게 보통 에이즈 증상이에요. 1990년대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에이즈가 자주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앤드류는 자기가 동성연애자인데다 성매매까지 했으니까 에이즈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숨어있는 여관 근처에 베르사체의 집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앤드류는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아니 베르사체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자기를 조수로 고용해 오페라 무대 의상 디자인을 하게 됐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관에서 숨어 산 지 2달이 지난 1997년 7월 15일 아침 8시 45분입니다.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지아니 베르사체를 부른 이 의문의 남성이 바로 앤드류 쿠네넌이었던 거예요. 부르는 소리에 베르사체가 잠깐 멈칫하자 바로 2발의 총을 쐈어요. 베르사체가 쓰러지는 걸 확인한 뒤 바로 도망쳤고요. 베르사체가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전 세계의 패션 업계를 지배하던 베르사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던 겁니다. 이때 신문 기사나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들 충격 먹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앤드류가 그래서 베르사체를 왜 쐈냐는 겁니다. 둘의 접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앤드류의 범행 동기가 뭔지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앤드류 쿠네너는 지아니 베르사체에게 총을 쏜 지 8일 뒤 몰래 침입한 배 안에서 같은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쏩니다. 이렇게 지아니 베르사체 피살 사건은 범인이 사망하면서 그대로 수사가 종결돼 버렸거든요. 수사를 통해 범인의 동기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저지른 4번의 사건은 동기를 알 수가 있죠. 제프리 트레일과 데이비드 매드슨의 경우는 삼각관계에 의한 질투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피해자인 리 미글린의 경우도 자기가 먼저 원조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났고요. 이게 범행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전혀 다른 이유긴 해요. 하지만 도망치기 위해 강도를 저질렀던 거죠. 그러면 앤드류 쿠네너는 대체 왜 지아니 베르사체를 공격했던 걸까요? 앞에 4번의 사건으로 추측해보자면 지아니 베르사체도 동성연애자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동성연애의 거부감이 굉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베르사체는 오래전부터 당당히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걸 밝혔고 편견과 차별을 버티면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앤드류 입장에서는 베르사체가 좀 부러울 수도 있겠죠. 앤드류는 자기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과 친구,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전부 배신당했고요. 그 과정에서 에이즈까지 걸렸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앤드류는 같은 동성연애자지만 자기와 전혀 다른 환경이고 남들에게 관심을 받으며 화려하게 사는 지아니 베르사체를 막연히 질투해서 총을 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살인도 한 마당에 경찰에게 쫓기는 상태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주고 있는 베르사체를 마지막에 한번 죽여본 뒤 자기도 죽겠다, 이런 결심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른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아니 베르사체와 앤드류 쿠네넌이 예전에 정말 만났었고 그때 어떤 일로 복수를 했을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르사체가 사는 도시로 도망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앤드류는 엄마나 친구들에게 자기가 샌프란시스코의 클럽에서 지아니 베르사체를 만난 적이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아니 베르사체가 자기를 이때 조수로 고용하면서 곧 연락이 올 거라며 실제로도 전화를 꽤 기다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통화는 없어요. 앤드류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다녔지만 이건 사실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래서 배신감에 베르사체를 찾아가 총을 쐈을 이런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둘 다 죽어서 진짜로 만난 적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베르사체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앤드류가 거짓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면 베르사체는 평소 마약을 하지도 않고요. 술도 안 마셔요. 그래서 아무리 동성연애자라도 앤드류 같은 사람을 상대하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면 마이애미에 숨어있던 앤드류는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당시 에이즈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시한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죠, 사람들 관심을 크게 한번 끌어볼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근처에 산다는 지아니 베르사체를 노린 거죠. 앤드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관심을 받는 데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실패했고요. 에이즈까지 걸려서 곧 사망한다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뒷일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앤드류의 시신을 부검해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피부 발진을 착각했던 거예요. 지아니 베르사체가 사망하자 베르사체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동생인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다음 대표를 맡긴 했어요. 하지만 설립자의 감각을 따라갈 수는 없었죠. 이후 20년간 꾸준히 베르사체의 가치가 떨어지다가 2010년이 되면서 다시 유명 연예인들이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조직도 개편하고요. 그렇게 지금의 베르사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의 설립자인 지아니 베르사체 피살 사건과 범인에 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좀 하자면
이 사진이 마이애미 해변가에 있는 베르사체의 집, 지금은 아니죠. 그 당시 베르사체의 집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으리으리해요. 하지만 베르사체가 사망하면서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개인이 살던 집을 호텔로 쓸 수도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1박에 3천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손님이 안 찾아오니까. 그래도 1박에 1,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저가로 찾아보면 또 946만 원까지 또 하더라고요. 예. 가볼 일이 평생 있을까 싶습니다. 지아니 베르사체 사망에 마피아가 관련됐다는 이야기도 돈 적이 있어요. 베르사체가 이탈리아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마피아의 돈 세탁을 맡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왜 이런 소문이 생겼냐면 마피아가 자기들이 소유한 물류 회사를 베르사체에게 이용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돈 더 벌고 싶으니까. 하지만 베르사체가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마피아가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베르사체가 죽은 지 13년 후에는 자기를 칼라브리안 마피아의 전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거든요.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베르사체를 살해한 진짜 범인은 이탈리아 마피아가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마피아가 앤드류 쿠네넌을 섭외해서 범인으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잘 그렇게 납득은 되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다가 베르사체 가족도 마피아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이 사건에 마피아가 연관돼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소개하면서 끝낼게요. 지아니 베르사체의 사망과 범인인 앤드류 쿠네너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크라임의 시즌2에서 베르사체 편이에요. 아메리칸 크라임이 대형 사건만 다루거든요. 시즌1은 오제이 심슨 사건이었습니다. 실제와 거의 비슷한 배우들을 또 섭외한 걸로 유명했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넷플릭스에서 아메리칸 크라임 베르사체 편 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연출해가지고요. 더 자세한 내용, 그 당시 실제 상황들 어땠는지 좀 궁금하시면은 넷플릭스에서 아메리칸 크라임 시즌2 베르사체 편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신지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프랭크 토스칸과 프랭크 안젤로라고 해요. 이름이 같죠? 형제는 아니고 캐나다 사람들인데 인물 사진을 찍다가 어떤 문제를 발견합니다. 구도, 모델 다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거죠. 원인은 화장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진이 잘 나오는 화장품을 만들어 보기로 하는데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집 주방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롱이라는 곳에서 판매했습니다. 살롱은 우리나라에서 낯선 문화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주류 문화랑 섞이면서 펍이랑 바 형태로 변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펍이랑 바는 들어와 있죠. 원래는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미술, 음악, 문학이 섞인 특수한 공간이었고 이게 간소화되면서 지금의 커피숍 형태가 된 겁니다. 이런 데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모델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토그래퍼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1984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메이크업 아트 코스메틱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맥의 시작이죠. 지금은 맥이 전 세계에 500개 넘는 매장을 가졌고요. 우리나라에만 4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품만 파는 건 아니고요. 에이즈 기금 마련이나 환경보호, 사회공헌 캠페인도 하면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거죠. 들어보면 괜찮은 기업 같잖아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판매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 실적을 내려면 좋은 이미지를 먼저 가져야 되는데 맥이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계기가 뭐냐면 지금은 남자들도 간단한 화장은 조금씩 하지만 아직 맥을 찾는 주 소비층은 여성인데 이 회사는 예전에 여성을 상대로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2010년에 맥에서 로다르테라는 패션 기업과 협업을 해요. 그래서 새 화장품을 발표합니다.
화장품 이름들이 특이하거든요. 고스트타운, 국경도시, 후아레스의 불빛, 공장 이런 겁니다. 모델들도 창백하고 생기 없는 화장으로 나왔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장품들이 이때 발표한 제품이거든요. 특히 첫 번째 화장품을 보면은 상처난 어떤 사람의 피부 조직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표현한 컨셉이진 않나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눈치챘어요. 이날 맥이 발표한 제품들은 17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컨셉으로 했던 겁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냐? 미국과 붙어있는 멕시코의 국경 도시인 시우다드 후아레스라는 곳에서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상대로 12년간 벌어졌던 연쇄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시우다드 후아레스가 고스트 타운이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연쇄살인 사건을 컨셉으로 화장품을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자 맥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을 컨셉으로 제작한 제품들이 맞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였거든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한 실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는 거죠. 맥의 이날 발표로 전 세계 여성들의 반발이 일어났고요. 여성이 주 소비층인 맥은 큰 손해를 입게 됐어요. 결국 다시 공식 발표를 하면서 1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제품을 다 폐기합니다.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맥이 꾸준한 기부와 사회공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유거든요. 지금은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원래 기업은 한 번 박힌 이미지를 쉽게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맥의 2010년 컬렉션과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은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성숙도와 인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이번엔 멕시코 경제 발전에 숨겨져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의 공업도시인 시우다드 후아레스예요. 부품, 조립, 가공, 산업이 발달된 곳인데 멕시코의 사회 배경을 먼저 알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이해가 쉽습니다. 1992년에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나프타를 체결했어요. 나프타는 이 세 나라가 관세를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약속인데 멕시코에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여기는 일할 사람도 많고 노동력이 쌌거든요. 비용을 적게 들여서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위로 올려보낼 때 세금도 없다니까 만들기만 하면 다 돈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와 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계 공장들이 들어섰고요. 최대한 이윤을 내기 위해 24시간 공장을 돌렸어요. 이게 시우다드 후아레스가 공업화된 배경인데 외국에서 만든 공장만 1000개가 넘었고요. 3초에 TV 한 대, 7초에 컴퓨터 한 대가 생산될 만큼 엄청나게 찍어댔습니다. 먼저 공장을 세워주겠다면서 멕시코를 찾아오니까 큰 투자 없이도 국민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산업이 멕시코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된 마킬라도라라고 그래요. 마킬라도라는 스페인어거든요. 원래는 이게 방앗간에서 곡식을 빻아주고 대가를 받는 품삯을 말하는데 아무 투자 없이 일만 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거죠. 나프타에서 멕시코가 맡은 역할이 바로 마킬라도라였던 겁니다. 보통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좋은 점만 설명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도 하나의 기계 부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당연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내면서 제품의 질을 유지하려면 방법은 하나거든요. 임금을 줄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공장이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돈을 적게 줘도 불평 없이 일을 잘 한다는 이유로 보통 어린 여자아이들이 일을 했는데 10시간 넘게 일하고 $5 정도 받았습니다. 이 돈이라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졌고요. 범죄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치안이 불안한 나라잖아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 규모도 너무 컸어요. 이게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여성들이 살해된 채 발견됐고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거든요, 이게. 확인된 피해자 수만 400명 정도가 됩니다.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0명 정도 보고 있어요. 한 도시에서 12년간 매주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역사상 최대 연쇄살인이라고 볼 수 있죠. 최초의 사건은 뭐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3개월 만인 1993년 1월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는 컴퓨터 조립 공장에서 일하던 13살 여자아이였고요. 출근한 뒤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다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거죠. 공장과 500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쓰러져 있었고요. 온몸에 상처가 많았어요. 이때부터 공장에 다니던 여성들이 계속 사망하기 시작하는데 공통점이 뚜렷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난했고 마른 체격에 검은 피부를 가진 긴 머리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연쇄살인범 중엔 비슷한 유형의 여성들만 노리는 범인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범인이 어릴 때 피해자들과 비슷하게 생긴 여성과 어떤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피해자들이 주로 새벽에 공장을 나와서 집에 가다가 범인을 만났던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성범죄였고요. 폭행과 신체 훼손도 있었는데 이 중 피해자 14구의 시신을 부검해 봤더니 장기를 꺼내는 흔적이 있었어요. 장기 매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범인은 공급하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 둘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조직적으로 한 지역의 여성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멕시코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확인됐고 계속 벌어지는데도 정부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시민단체가 나섰어요. 이 사건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과 경제난으로 생긴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나라에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소극적이었던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데 며칠 해보더니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지역 특성을 핑계로 피해자들 대부분이 성매매 여성이라 신원 확인이 안 돼 수사가 어렵다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건이 일어나던 기간에 경찰이 유일하게 한 일은요, 이겁니다. 이 뜻이 시체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에요. 시신이 자주 발견되는 장소에 이런 걸 세웠던 거죠.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이를 크게 버리면 신변이 피곤해진다는 협박으로 입막음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되면서 이제 해외에 관심도 받게 됐어요. 그러자 국제사회 비난과 외교적 문제가 연결됐고 정부의 압박을 받은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들을 무작정 잡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피합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만 멕시코는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빨리 종결시키려고만 했어요. 특히 아랍어를 하거나 이슬람교를 믿고 멕시코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누명을 씌웠거든요. 이 중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었어요. 6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집트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기소됐다가 20년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데 누명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건은 그 뒤에도 계속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경찰과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대처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사건 5년 만인 1998년에 드디어 전담 수사반을 만듭니다. 인력을 투입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는 하나도 찾지 못한 거예요. 2003년엔 UN 마약범죄위원회 전문가들과 멕시코 검찰청, 연방특별조사반 법의학자들이 모여서 합동수사도 해봤는데 이번에도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던 겁니다. 자,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원인이라도 알아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이 사건은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후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시행된 마킬라도라 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산업은 멕시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어요. 그건 분명한데 동시에 노동력의 가치를 무시한 인권 침해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자
돈을 벌려고 시우다드 후아레스로 오는 여성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악용해서 저학력의 가난한 지방 출신 여성들을 속이듯이 고용해 적은 돈을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이런 업주들이 생겨난 거죠. 안 그래도 노동의 가치가 낮은 나라였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되고 낮은 임금을 받자 이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마킬라도라 산업은 노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정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 지역이 1990년대 이후부터 한 해에 수백 건이 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우범도시이기도 했거든요. 멕시코 경찰과 마약 조직들 사이에 총격전도 자주 일어났었고 2007년엔 8,000건의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중 절반이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치안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산업 도시이긴 했지만 전기나 포장 도로 시설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 당시엔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매일 이곳을 지나 출퇴근하다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나프타로 멕시코는 매년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긴 했지만 다른 나라 시각에서 멕시코는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 목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좋은 대상이었어요. 당연히 노동자나 안전,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윤을 뽑아내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어린아이들이 새벽에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범인이 노리기 좋은 환경이 계속 조성됐던 겁니다. 거기에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하면은 지역 경제나 나라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숨긴 거예요. 그렇게 범인이 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부가 범인을 잡을 생각이 없으니 경찰도 움직일 리는 없고요. 그런데 정작 언론 보도는 막지 못하거든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압박이 들어오자 어쩔 수 없이 관련은 없지만 만만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잡아들이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고요. 피해자 가족에게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12년을 더 버티다 보니까 4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사람들의 대규모 항의가 계속되자 사건 7년 만인 2003년에 해외로도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매일 시위가 일어났고 여기에 눈치가 보인 정부는 드디어 제대로 된 수사를 지시했지만 이미 늦은 거죠. 증거 하나 찾지 못했고요. 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목표로 시작된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마킬라도라 산업은 10년도 되지 않아서 높은 경제 성장과 고용, 지역 인프라 확대로 고속 성장은 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빈부격차와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나프타 조약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은 늘어났어요. 동시에 불법 거래도 많아지면서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범죄 조직을 만들고 밀수품을 거래하는 최적의 장소로 이용됐죠. 당연히 여기서 마약도 빠지지 않고요. 멕시코에서 재배된 마약은 10배의 가격으로 미국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감추고 축소하는 게 더 경제적 이익이 컸기 때문에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 문제로 멕시코는 연쇄살인 사건에 무관심했고 부실한 수사로 사건 예방과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국제사법재판을 받게 됩니다. 1998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법의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정액검사 실패 등 조사 과정의 전반적인 무능함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멕시코가 처음부터 이 사건의 수사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인권운동 조직인 국제사면위원회는 멕시코가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했고요. 미국의 인권법원은 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조사와 희생자를 위한 국가기념비 설치, 희생자 가족들에게 배상금 지급과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런데 멕시코가 한 일은 뭐냐? 해외에서 이런 말을 듣고도 여성들의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내린 게 전부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멕시코가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법상 다른 나라가 도의적 책임을 묻거나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걸 법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시우다드 후아레스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고요. 유령 도시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면서 가장 깊이 드는 지역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수사력이라도 사용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국민 목숨 팔아서 경제 성장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고, 맥은 또 이런 배경을 가진 사건을 상품으로 내놨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던 여자 연예인이 위안부 컨셉으로 누드집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비슷한 걸 맥이 했던 거예요. 회사 문 닫을 때까지 평생 기부해도 모자랄 만한 짓인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남아있어요. 이번 영상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2년간 멕시코의 국경지대에서 일어났던 시우다드 후아레스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자면, 맥이 2010년에 패션 브랜드인 로다르테와 같이 작업하면서, 로다르테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우리나라에 매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같이 작업하면서 이 문제의 상품을 내놨다가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둘 다 입장 발표를 했어요. 내용 알아보자면, 먼저 맥은 이런 말 한 거죠. 절대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 상품으로 많은 고객들의 기분이 상한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사과드린다. 고객들의 관심과 주의에 감사드리며 이번 컬렉션의 수익 일부는 후아레스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겠다 였어요. 로다르테는 문제가 되는 상품명은 후아레스 마을의 아름다움을 말하려고 했다. 텍사스의 엘파소와 마르파까지의 여정에서 본 풍경은 천상의 자연 같았고, 여기서 미국의 텍사스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엘파소가 이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가깝거든요. 30분 거리예요, 차로. 아마 그러니까 국경지대에서 도로 타고 시우다드 후아레스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감을 얻었다, 이런 말 같습니다. 뭐 여기서 본 풍경에 영감을 받아 팔레트를 만들었다면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의 슬픔을 금치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사과문 쓸 때 넣으면 안 되는 말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화장품들이길래 문제가 됐는지 좀 알아보자면은, 이 립스틱인데 이름이 유령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컨실러래요. 립 컨실러래요. 입술에 바르는 건가 본데 이름이 창백한 살. 그리고 이게 아이섀도우 국경도시. 이거는 피그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 써보질 않아가지고. 나쁜 땅이라고 하고요. 얘는 매니큐어입니다. 이름이 후아레스의 불빛 공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화장품이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화장품 이름이 화성, 뭐 복숭아, 논밭, 추억 뭐 이런 걸로 내놓고 회사에서 화성의 풍경에 영감을 받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이래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이 되잖아요. 맥이 이걸 했던 거예요. 뭐 기업 윤리의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맥은 이게 평생 따라다니겠죠. CEO나 기업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때의 이미지를 벗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소개인데요. 제가 주로 넷플릭스를 소개하는데 넷플릭스에 없어요, 이 영화가. 어디서 찾아서 봐야 될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에 보더타운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까 화장품 이름도 보더타운이었죠. 이게 국경지대예요, 뜻이. 제니퍼 로페즈 주인공이고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로 나옵니다. 이번 영상보다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